네, 실효성 확보 수단 지금부터 보는데요. 처음에 이 파트는 여러분 개념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짝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을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수단, 전통적인 수단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최근에 들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수단을 다시 또 행정벌과 행정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벌은 다시 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어요. 너무 높이 그려놨네. 행정강제는 다시 강제집행과 강제징수로 즉시 강제로 나누죠. 우선 행정벌의 개념은 이것은 과거의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재. 그러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행정강제는 이제 장래의 문제인데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실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실현. 이행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위반했다는 말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퀴즈요.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면 안 되죠. 우리 법은 그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담배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몇만 원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강제 쪽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무를 국민이 위반했는데 위반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위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어떤 법 질서를 약간 침해한 정도일 수가 있어. 이거는 형벌을 가하는 건데 아주 죄질이 큰 경우에요. 행정법규를 위반했는데 그 죄질의 정도가 좀 크다. 그러면 형벌을 가합니다. 질서벌을 가하는 것은 좀 경미한 법 위반, 중한 법 위반, 중한 법 위반. 그리고 이것은 경미한 법 위반인 경우는 질서벌을 가한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 많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벌이라고 돼 있죠. 형법상에 9개의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9개는 사형부터요.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쭉 해서 몰수, 과료까지. 요 안에 자격정지, 그다음에 자격상실, 구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과태료. 자, 그리고 근거 법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형법이 적용된다고요. 형법상 형벌이니까 형법 적용되고 그리고 이것을 처벌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됐죠? 지금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합니다. 개관할 때. 그리고 강제집행이 있는데, 자, 강제집행은 일단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에요.
이것은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어. 국민의 의무는 분명한데,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어. 왜냐하면 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뭘 하시오라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발동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세금을 내시오라고 의무를 부과했어. 근데 세금을 안 내죠. 그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건데, 강제징수는 바로 강제집행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 막 이게 화재, 여기서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 차량이 있잖아. 주정 차량. 불법 주정되어 있는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그러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어요. 행정기관은요, 이걸 견인해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보고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오라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증시강제예요. 자, 강제집행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집행, 강제징수,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간단히 한번 볼까요? 대집행은 가령 이제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해, 스스로. 그러면 행정청이 직접 이것을 철거해 버립니다. 이런 게 대집행이야. 이것은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뭐 500만 원을 부과해요. 그리고서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부과하는 거야. 500만 원. 이 특징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행강제금.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직접강제는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걸 묵살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영업 장소를 아예 폐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직접 물리력을 가하는 거죠. 직접강제. 이건 공통적으로 일단 국가가 뭘 하시오라고 의무를 부과했어. 하시오라고. 근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예요. 즉시강제는 이런 게 즉시강제고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나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한계점이 있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규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형 같은 거 시킬 리도 만무하고, 그죠? 내가 알기에도 없어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요 벌금이나 징역형을 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내가 뭐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걸 감수해서라도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고 나오거든, 사람들이. 이득을, 유법행위로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 과태료는 이거는 또 형벌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과태료를 아주 우습게 보죠. 과태료 막 거부합니다. 과태료 내지 않아. 과태료 계속 독촉장 보내도 내지도 않아요. 이런 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가혹한 감이 있어요. 가혹한 감이 있고. 강제징수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강제징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뭐 압류를 할 물건도 없으니까. 이것도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만 갖고는 신통치 않다 해서 새로운 수단을 강구를 해오는 것이야. 네, 새로운 수단. 여기는 이제 뭐 과징금 제도가 있고요. 과징금, 뭐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 거부, 네, 관어사업 제한, 명단 공표, 과징금은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업자에게 뭐 거액의 과징금을 막 물어버려. 가산금은 돈을 내라고 했는데 제때 안 내면 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슷하게 돈이 붙습니다. 공급 거부는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호사업 제한은 관청이 허가한 사업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제도고요. 명단 공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의 명단과 그 행위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공표죠. 우리가 그동안 저 행정행위 파트 배울 때 보면 뭐 취소한다 이런 것들, 영업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는 제도를 둔 것도 바로 일종의 새로운 의무확보 수단이죠. 그리고 부관에다가 철회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을 단 것도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수단을 강구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틀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445페이지에 이제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저거 행정벌. 일단 행정벌의 개념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을 말한다. 요건 구별 개념 나오는데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그 내부자에게 하는 징계벌과는 다릅니다. 즉 공무원이 뭘 잘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 행정벌은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 행정벌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벌과 다른 것이고, 형사벌은 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저기 형법에 9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냥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형사벌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행정벌이에요. 뭐 집회 이행강제구가도 다른 것이고, 446페이지에 행정벌의 종류가 표로 나오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고, 이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저 빨간 글씨의 그 근거법 잘 기억하시고요. 행정벌의 근거는 뭐냐 하면 446페이지 맨 아래 행정벌의 근거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침익적인 행위잖아요. 가장 침익적 행위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조례에 나오는데,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는 행정형벌은 가할 수가 없어요. 저 행정질서벌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가능한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밑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 있죠. 병과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이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도 가하고 질서벌도 가할 수 있냐가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과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행정형벌은 형벌이에요. 말 그대로 형벌, 처벌하는 문제고, 행정질서벌은 그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 법률이 얼마든지 이걸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447페이지 아래에 판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판례는 판례 번호가 대판 이렇게 되잖아.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양자가 서로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과해도 된다는데, 그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이건 이중처벌의 기본 정신에 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봐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행정형벌 나오죠. 제2절 행정형벌. 행정형벌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통고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통고처분. 우리가 보통 이걸 범칙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범칙금. 차라리 여러분은 이 범칙금이란 말을 더 자주 들어보셨을 거야. 범칙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단속 카메라가 있어. 자동차가 달리다가 과속으로 막 달리다가 이제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어.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범칙금 통보서가 날라옵니다. 범칙금, 당신은 과속을 해서 도로교통법 제 몇 조를 위반했으므로 10만 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 들었는데 요거는 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 통보서가 안 옵니다. 그제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와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달릴 때는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카메라로 찍어도 잘 안 나타나죠. 누가 운전했는지. 지금 따라서 이러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어요.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게 확실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날라오는 것이에요. 자, 같은 과속을 했어도 여기에 이제 그 경찰관이 그 이동 단속 카메라로 있죠. 이동 단속 카메라로 딱 측정을 하다가 불러 세우잖아요. 과속하면. 그럼 이 사람은 현장에서 단속됐잖아. 현장에서 단속했으니까 확실히 범죄자라는 게 결정이 났어. 그럼 도로교통법을 이 사람이 운전자가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범칙금 통보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 바로 이제 통고 처분입니다. 통고 처분. 이걸 받으면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이제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죠. 이 범칙금을 이행을 하는 거야. 이행을 한다는 얘기는 납부를 한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10만 원을 딱 납부하거나 아니면 불이행하거나. 나는 이제 억울하다 이거야. 나는 과속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그때 함정 단속을 했다. 아니면은 잘못된 카메라를, 고장난 카메라를 가지고 했다든지 뭔가 한 거를 이렇게 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거듭 처벌을 못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료가 되는데 이거는 전과자도 아니에요. 전과자 아닙니다. 전과자 아닌 것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불이행을 하죠. 그럼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이 즉결심판부터는 여기서부터는요, 이 형사소송 절차예요.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올리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즉결심판을 그냥 따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정식재판이 가게 되면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 딱 나오겠죠. 그러면 다행히 무죄 판결 받으면 괜찮은데 돈 안 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 벌금, 저기 아까 10만 원이랬죠? 네, 벌금 1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야. 처음에 10만 원은 저건 벌금이 아니에요. 범칙금 내라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근데 이건 재판까지 받은 것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벌금 10만 원이 되고요. 이건 바로 뭐가 됩니까? 전과자. 네,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 아시겠죠? 이게 이제 범칙금 제도입니다. 지금 요건 도로교통법 사례를 들었는데 몇 개의 사례가 또 있어요. 뭐 관세법 위반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이렇게 몇 개의 법률에 통고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오른쪽 페이지 위에 나오죠. 제도의 취지. 실정법 위반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꼭 재판받지 않고 그냥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돈만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자의 발생의 방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어주고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면 괄호 3번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는데, 자,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통고처분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처분. 즉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이게 행정소송 절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형사소송 절차로 가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형사 절차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야.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알아두세요. 450페이지 뭐 즉결심판 절차 이거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가세요. 451페이지에 가면 행정질서벌. 여러분 여기서요 통고처분은 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 속에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질서벌이에요. 질서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죄질의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행정 처분의 하나로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행정질서벌과 관련해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조례로도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452페이지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괄호 1번.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정주의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위반 행위란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게 매우 침익적인 행위로서 법적 근거를 꼭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주의. 그 다음에 괄호 2번 시간적 장소적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만드는 법을 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이것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적이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뭐 법을 위반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괄호 3번 고의 과실이 꼭 있어야 되죠. 행정질서벌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고 위법성의 착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모르는 경우에요. 착각한 거지. 나는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걸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인식. 우리 형법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요. 몰랐는데 이 사람을 처벌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과태료 규정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맨 아래 두 번째죠.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건 이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입증 못하면 법률을 위반했다고 법률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할 수 없다. 법률의 부지. 법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나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야 소용없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행정법은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행정법의 종류도 많고 그 변화무쌍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식으로 질의를 해봤더니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나한테 보내왔어. 그럼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 괄호 4번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4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를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적 비난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이건 비록 형법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어떻게 처벌하냐 이거지. 지난번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밑에 있는 아줌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그때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됐어요. 10살 정도. 뭐 형사처벌 못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는데 두 번째 줄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이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자예요. 그런데요, 심신 미약자 있어요. 바로 아랫줄이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장애로 인해서 능력이 약간 미약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나가진 않았고 약간 미약한 자들이 있어. 얘네들은 과태료를 감경한다. 감경은 2분의 1로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일으켜서 법을 위반했어. 얘네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예를 들면 뭔가 용기를 내려고 지가 일부러 술을 막 마신 거야. 술을 마셔서 혼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용기를 내서 법을 위반했어. 이런 애는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처벌합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술 마시면은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술 마셨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괄호 5번 넘어가고 괄호 6번. 괄호 5번을 왜 넘어갔냐면요. 이게 이른바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장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약간 책임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괄호 6번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 있죠.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그럼 각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따로따로 그대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만약 5만 원 과태료 5만 원짜리 행위를 했으면 요 두 사람에게 각각 5만 원씩 부과하는 거지. 이걸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역시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정들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담을 해가지고 도와줬다. 그럼 이 사람도 마치 공무원 신분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7번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밤중에 야간에 막 골목길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지. 이 고성방가라는 죄책 범죄 행위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공포감을 줬다 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럴 때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3만 원짜리고 하나는 5만 원짜리면 5만 원짜리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8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 괄호 8번 과태료의 시효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거는요 아직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건데 과태료 재판 절차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재판에 붙여져요. 그러면 과태료 법원에서요, 당신의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짜리다. 딱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요, 과태료 재판이 이렇게 확정되면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소멸시효입니다. 바로 5년을 기억해야죠.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위반 행위를 이때쯤 했다고 합시다. 위반 행위. 근데 이제 구청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이것이 단속이 됐어. 딱 걸렸죠. 딱 걸렸어. 그러면 바로 과태료 부과 처벌을 내리지는 않고 일단 부과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기간은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0일 이상. 10일 이상을 두고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견 제출하겠죠. 의견 제출을 받아보고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의견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법을 위반한 게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의견 제출이고 요건 이의 제기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통보가 돼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이른바여 과태료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요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법원이죠. 법원에서 하고 여기 이제 확정된다 이거지. 요 재판이 끝나서 당신은 과태료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확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소멸시효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만약에 이거를 징수하지 않으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제척기관과 달라가지고 시효 중단하면 됩니다. 요때쯤 해가지고 시효 중단 조치 들어가면 괜찮아요. 시효 중단일로부터 다시 5년이 흘러야 돼요. 절차 골격은 바로 이렇습니다. 455페이지 아래 볼게요. 455페이지 아래 관할법원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합니다. 자, 심리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 당사자의 진술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되고 이 갑자기 또 검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건 형사소송 절차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나타났어. 검사는 범죄인을 잡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행정청에 대해서 이제 출석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말하는 행정청은 서울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매번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판정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원은 직권으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직권.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457페이지에 4번 기타 보완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만들어진 지도 꽤 됐네요. 몇 년 됐는데 그 전에는 좀 실효성이 약했어. 왜 그런 거 아니? 과태료라는 것은 형벌도 아니어서 전과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과태료 뭐 독촉장이 날라와도 그냥 무시해. 별다른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는 계속 도촉장 보냅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새로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보완 제도를 뒀습니다. 457조에. 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들이에요. 첫째, 관호사업 제한. 좀 상습적으로 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있어. 이 사람은 혹시 다른 어떤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업 허가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관할 행정기관에게 요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정보 제공 조항도 있고 괄호 3번에 보시면 감치 제도가 나오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유치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감치.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과태료는. 그런데 이제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유치장에 감치합니다.
하도 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버린다는 거야. 떼서 구청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만 운전할 수 있어. 이게 제재 수단이 되는 이유는 형법상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달지 않고 막 다니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러면 처벌받아요. 따라서 이건 제재 수단으로서 가능하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까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가면 2장 행정강제예요. 행정강제. 제가 요거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요쪽을 지울게요. 그래서 행정강제 위치를 잘 보세요. 행정강제는 바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 바로 행정강제입니다. 행정권이 강제력을 발동한다는 얘기죠. 행정강제는 크게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눠지죠.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에요. 지금 459페이지는 바로 이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읽어보세요. 강제집행이라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서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의무가 이행된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이 구별 개념, 그지? 구별 개념. 밑에 있는 다른 개념들과 잘 구별하시라는 말씀이고요. 460페이지에 갑니다. 460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행정강제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눈다. 그러면 이론적 근거는 이른바 처분권 내지 해설. 행정청은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권 범위 내에서 강제권을 또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실정법적. 이건 침입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공무원 마음대로 재량권을 휘둘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행정강제 중에 강제집행이 하나로서 대집행부터 보는 것이에요. 행정대집행. 요 대자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 집행한다는 것이요. 행정대집행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위법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위법한 건축행위. 여러분, 이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 지워진 겁니다. 즉 부작위 의무예요. 위법한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잖아요. 안 된다. 위반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부작위 의무인데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으면 일단 갑에게 1차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요걸 좀 쓸게요. 위법한 건축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좀 어렵게 말하면 부작위 하명을 위반한 것이에요. 위반.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을 좀 했어요. 그런데 철거 명령을 부과하게 되면 일단 자기 의무가 발생해요. 뭐죠? 자기 의무는 철거를 해야 될 의무. 저 갑은 이제 철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의무를 발생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자, 보세요. 의무, 자기 의무를 부과했죠. 의무를 부과했단 말이야. 근데 불이행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럼 대집행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요 직접 철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러니까 제가 갑에게 맡겨뒀는데 갑이 직접 안 하니까, 스스로 안 하니까 대집행을 대신한다 이건데, 누가 하느냐? 철거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두 가지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접 해도 되고요. 요 행정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맡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되게 용역기관 같은데, 철거 전문 회사, 이런 게 있죠. 용역기관에게 맡깁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제3자에게 맡겨서 해도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자들이 대신하는 거지, 대신. 원래는 철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갑이 해야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해야 되는데, 이때는 대신한다. 이게 다른 사람이.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집행한다. 해서 대집행이 돼요. 네, 대집행입니다. 자, 그래서 461페이지 좀 보면 461페이지의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대집행 주체는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밑에 대집행 주체는 얘가 대집행 주체예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법적인 주체지. 그런데 이 법적인 주체가 직접 할 수가 있고, 직접 할 경우는 이걸 자력집행이라고 하고, 자력집행.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맡기면 타자집행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대집행 행위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대집행의 요건을 보는데, 대집행 요건. 어떠한 경우에 대집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것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법.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공법의 반대말이 뭐죠? 사법이지. 예,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대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다가, 아무리 국가를 할지라도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직접 이렇게 자력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 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의무라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말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대체란 말은 다른 자가 타인이 대신해도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 철거해도 되죠. 본인이 꼭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것은 뭘 하는 의무예요. 하는 의무다. 뭡니까? 여기서는 철거하는 의미죠.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죠. 네.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단계에서는 아직 대집행을 못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는 순간 상대방은 이제 자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는 의무예요. 여러분 책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부작위 의무 자체는 안 되고,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다음에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철거 명령을 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부작위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거야. 바뀐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토지나 건물로부터 퇴거하는 의무, 즉 명도하는 의무. 자,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장소로부터 나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제3자가 대신 이걸 나가주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 나오죠? 토지 또는 물건. 자, 세 번째.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이거 이제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집행한 것은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대집행보다 좀 경미한 어떤 다른 수단이 있으면은 그 수단으로 가야 됩니다. 네.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이렇게 된 거야. 네 번째. 설사 다른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그러니까 대집행하지 않고 그냥 저걸 위법한 건축행위를 그냥 놔뒀을 때 이게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그것도 심히 아주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미한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건물을 놔두게 되면 뭐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미관을 크게 해친다든지 해서 정말 공익에 큰 영향을 줄 때 이런 건 어때요?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건축법은 요 선까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기를 딱 여기 10cm 초과해 가지고 원래 건축선보다 10cm를 초과해 가지고 집을 지었어. 10cm면 요 정도인데 요것 때문에 이걸 대집행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시키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대집행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건이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대집행의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